우리는 흔히 말하는 성공한 부부였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완벽하게 정돈된 일상. 하지만 그 완벽함이라는 껍데기 아래 우리 부부의 실상은 마치 잘 관리된 전시관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나는 오늘도 퇴근길에 멈춰서서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다. 6년 전 결혼기념일에 아내와 맞췄던 그 시계는 여전히 내 손목 위에서 똑딱거리며 무의미한 시간을 쪼개고 있었다. 아내와 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했던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편이 맞을 것이다. 집에 도착하면 현관에는 늘 정정만이 우리를 반겼다. 아내는 항상 나보다 늦거나 혹은 먼저 들어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각자의 저녁을 해결하면서도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다. 아니, 대화할 거리가 없었다고 하는 게 솔직할까? 오늘 회의는 어땠어? 괜찮았어. 이 짧은 문장이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전부였다. 가끔은 너무도 무미건조한 이 일상이 숨이 막힐 듯해서 나는 일부러 더 일에 몰두하곤 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최근 새로 맡은 대형 프로젝트에 거의 영혼을 갈아넣고 있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내, 내가 사랑하는 그녀의 모습이었지만 그 헌신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닌 일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다. 우리의 밤은 늘 차를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 은은한 허브 향기, 그 향기만이 우리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나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를 마시며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가, 고민에 잠긴 듯 찌푸린 미간.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나는 문득 그녀가 멀리 있는 섬처럼 느껴졌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건널 수 없는 깊은 바다가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기분.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주 작은 균열도 놓치지 않고 불안을 증폭시키는 성격 탓에 나는 아내의 침묵 뒤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끝마저 끊어버릴까 두려워. 나는 오늘도 그저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언제쯤 마무리돼?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아내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지만 그 뒤편으로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주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아줘,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허했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그 고요함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져 나는 괜히 거실 창밖의 도시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화려한 불빛들 중 어디에도 우리의 온기는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아내는 서둘러 짐을 챙겨 욕실로 들어갔다. 피곤해 지친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습관처럼 소파에 몸을 묻었다. 그때였다. 소파 옆 긴 의자 위에 무심하게 던져져 있던 아내의 짙은 네이비색 캐시미어 머플러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녀가 정성스럽게 두르고 나갔던 그 머플러였다. 나는 무심코 손을 뻗어 머플러를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기가 확 풍겨왔다. 그것은 우리 집의 차분한 허브향도 아내가 평소에 즐겨 쓰는 은은한 꽃향기도 아니었다. 아주 진하고 묵직하며 어딘가 퇴폐적이기까지 한 난생 처음 맡아보는 치명적인 향이었다. 그 향기는 마치 누군가에게 강제로 덧씌워진 흔적처럼 머플러 오롤이 배어 있었다. 나는 멈칫하며 머플러를 든 채 굳어버렸다. 대체 누구의 향기일까? 아내의 비밀이 그 향기 속에 숨어있는 것일까? 심장이 불길하게 박동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집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아니, 사실은 그 공기 속에서 나만 혼자 소외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시계 바늘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에 켜둔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우리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도 야근이야? 도대체 무슨 프로젝트가 이렇게 사람을 잡는 건지 얼굴 보기가 힘드네. 나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식탁 위에 올려둔 따뜻한 차 잔을 내밀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늘어놓으며 웃음꽃을 피웠을 시간이다. 하지만 아내는 내 시선을 피한 채 겉옷을 대충 의자에 걸쳐두고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미안해요. 이번 주까지 끝내야 하는 보고서가 좀 많아서요. 너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차는 그냥 식게 두세요. 그녀의 말투는 건조했다. 예전에 부드럽고 생기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피로를 풀어주려 했다. 그러나 내 손이 닿자마자 아내는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몸을 뒤로 뺐다. 그 짧은 찰나의 거부감. 그것은 내 가슴에 작은 균열을 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를 거부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기분일 줄은 몰랐다. 어깨 좀 주물러줄까 싶어서 그런 건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피곤해서 그래요.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천근만근이라서 그래요. 제발 좀 이해해줘요. 아내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식어버린 차 잔을 만지작거렸다. 결혼 전 맞췄던 그 커플 시계가 손목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우리는 분명 같은 공간에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까? 아내의 비밀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변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했다. 의심은 서서히, 하지만 아주 짙게 내 일상을 잠식해 들어갔다. 다음 날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내는 저녁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밤늦게 돌아온 아내는 거실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가 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이제 그만 자러 가요. 나도 너무 피곤해서 더는 못 있겠어. 아내가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이 밝게 빛나며 알림창이 떴다. 나는 절대 사생활을 침해할 생각이 없었다. 그냥 아주 우연히, 정말 우연히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발신자, 낯선 사람 오늘 밤 12시. 우리가 자주 갔던 그곳에서 기다릴게요. 늦지 마요.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다. 우리가 자주 갔던 곳? 우리 둘만의 추억이 담긴 그 장소를 왜 누군가가 알고 있는 거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내의 비밀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아내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우리 집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현관문 도어락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릴 때마다 나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혹은 자정을 넘긴 시간. 아내는 매번 피곤에 절은 표정으로 들어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욕실로 향했다.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묘한 거리감은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신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걸까?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내가 잠든 사이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그녀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결제 내역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카페, 편의점, 그리고 회사 근처의 식당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 소비 패턴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화 기록까지 확인했지만 모르는 번호나 잦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따위는 전혀 없었다. 차라리 누군가와 바람이라도 피우는 것이라면 명확한 증거라도 나올 텐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 고요함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희생적이고 다정했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출근 준비를 할 때, 퇴근해서 거실에 앉아있을 때, 심지어 식탁에서 차를 마실 때조차 아내는 자신의 가방을 시야에서 절대 놓지 않았다. 이상했다. 평소에 아내는 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두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화장실에 갈 때조차 가방을 문고리에 걸어두거나 소파에 앉아있을 때는 무릎 위에 꼭 껴안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위험한 비밀이라도 담겨있는 것처럼. 여보, 요즘 회사 일 정말 힘들어? 내가 무심한 척 물었을 때 아내는 잠시 멈칫했다.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더 복잡해서 그래. 곧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불안함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아내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며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닫힌 욕실문을 바라보았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저 소리 너머에서 아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 기회라는 직감이 들었다. 거실 조명을 가장 낮게 줄이고 발소리를 죽인 채 소파 옆에 놓인 아내의 가방으로 다가갔다.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늪에 빠진 나에게 도덕 따위는 사치였다. 손끝이 떨렸다. 지퍼를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열었다. 화장품 파우치, 다이어리, 립스틱. 평범한 물건들 사이로 묵직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나는 그것을 꺼내보았다. 손에 닿은 것은 두툼한 현금 뭉치였다. 은행 봉투도 아닌 아무렇게나 고무줄로 묶인 5만원권 다발들이었다. 당황해서 숨이 턱 막히는 순간 돈뭉치 사이에 끼어있던 낡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심 외곽의 낡은 빌라촌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것도 아주 서늘한 필체로. 그때였다. 욕실의 물소리가 뚝 멈췄다. 오늘도 아내는 야근이라는 짧은 메시지 한 통만을 남긴 채 집을 나섰다. 평소라면 의뢰 그렇듯 나 역시 서재에 박혀 밀린 업무를 처리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불길한 예감은 며칠 전부터 내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고 아내가 나간 지 20분 뒤에 집을 나섰다. 퇴근 시간에 도로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조급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내의 직장이 있는 건물 근처에서 잠복하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익숙한 그녀의 실루엣이 건물 정문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는 평소 퇴근길에 짓던 피곤한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에 잔뜩 긴장한 듯 주변을 연신 두리번거리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녀를 뒤따랐다. 그녀는 익숙하게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평소 우리가 기념일에나 갈 법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카페로 들어섰다. 나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몸을 숨긴 채 안을 살폈다. 창가 구석자리, 안에는 이미 나와 있는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훤칠한 키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내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내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도 애틋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아내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던 검은색 파우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다. 봉투의 두께로 보아 단순한 서류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건 분명 뭉칫돈이거나 혹은 우리 부부의 삶을 뒤흔들 결정적인 무언가였다. 남자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 봉투를 받아 자신의 가방 속으로 넣었다. 그 대가라도 되는 걸까? 남자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자 아내는 주저없이 자신의 손을 그 위에 포개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그 짧은 순간 내 눈앞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켰다. 셔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을 프레임 안에 담았다. 화면 속 사진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다정한 연인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외도의 증거였다. 도대체 왜 당신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내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고 가슴 한구석에선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내의 희생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이 드디어 밝혀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비극이 시작된 것인가?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었다. 이 사진 한 장이 내 지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다. 나는 카페 밖에서 멍하니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혹한 밤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이 사진을 증거로 들이밀고 당장이라도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발걸음은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과연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리 두 사람의 시간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일까? 맺힌 의문은 해소되지 않은 채 차가운 공기만이 내 주위를 맴돌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거실의 모든 불을 끈 채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찰칵 하는 도어락 소리와 함께 현관에 발을 들인 아내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익숙한 듯 조심스럽게 거실 불을 켜려 했지만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야 들어오는군. 나의 낮은 목소리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아내는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왔다. 평소에 피곤에 찌든 얼굴이 아닌 어딘가 모를 두려움과 긴장이 서린 얼굴이었다. 나는 소파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봉투를 거칠게 내던졌다.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다. 어둑한 조명 아래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남자와 나란히 앉아 두툼한 봉투를 건네던 당신의 모습이었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대체 그 남자 정체가 뭐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계부에 구멍이라도 뚫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 나의 추궁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거실을 찔렀다. 나는 평소에 이성적인 남편이 아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혹시라도 아내가 나를 배신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뒤섞여 내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내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길을 잃은 듯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명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다. 말해봐.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고작 이거였어? 저런 남자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나를 속여야 했던 이유가 뭐냐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아내는 비틀거렸지만 끝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차가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내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나를 애처롭고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압박감, 당신이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고작 사진 몇 장으로 나를 불륜이나 저지르는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우는군요. 아내의 태도는 단호했다.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 그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취급하며 거리감을 둘 뿐이었다. 나는 더 크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그 눈빛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아내는 비틀거리며 가방을 다시 챙겨들었다. 창밖으로는 예고도 없던 장대비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몰라요.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면 당장 여기서 멈춰. 더 깊이 파고들면 당신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절대로 뒤쫓아오지 마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빗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나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내 손에는 여전히 그녀가 두고 간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저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벽 끝에 서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나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의 차가운 침묵과 눈물 어린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의심이라는 모호한 감정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녀가 그 남자에게 건넨 봉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것인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어제 그 카페에서 보았던 남자의 얼굴, 거만하게 웃으며 아내의 손을 낚아채듯 봉투를 받아가던 그 꼴사나운 모습이 뇌리에 박혀 있었다. 나는 그가 타고 떠난 검은색 세단의 번호판을 기억해냈고 인맥을 동원해 그가 운영하는 곳이 강남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사무실임을 알아냈다.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는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로 들어가는 척하며 집을 빠져나왔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내 직업적 습관 덕분에 그리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었다. 좁고 퀴퀴한 곰팡내와 담배 냄새가 섞인 공기가 나를 반겼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벽면에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악질 사채업자들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렇다. 그 남자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 바닥에서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였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대체 왜 우리처럼 평범한 맞벌이 부부가 이런 곳과 엮여야 한단 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힌 대출 계약서들이 수두룩했다. 원금과 터무니없는 이자가 붙어 불어난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의 연봉으로, 아니, 우리 두 사람의 전 재산을 합쳐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이었다. 아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피곤에 지쳐 나를 밀어냈는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돈을 마련하려 했는지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나를 지키기 위해, 아니,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홀로 이 거대한 빚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내를 오해하고 추궁했던 내 자신이 한심하고 증오스러웠다. 나는 급히 서랍 깊숙한 곳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곳에 얼마나 더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마지막 서랍을 열자 그곳에는 아내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게 대체 왜 여기에 있지? 의아한 마음에 나는 급히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손에 잡힌 것은 대출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였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선명한 글자들은 내 온몸의 피를 싸늘하게 쉽게 만들었다. 위암 초기. 내 이름 옆에 적힌 병명.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여있는 막대한 액수의 사채 대출 계약서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아내는 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고 있었다. 나는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손에 든 진단서가 덜덜 떨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의심을 하고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내를 몰아세웠던 것인가. 그제야 그녀가 나를 보며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깊은 절망의 깊이를 깨달았다. 사무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눈앞에 놓인 그 종이들이 마치 나의 비참한 미래를 예고하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서류 뭉치를 내 손에 쥐고 서 있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다. 서류 맨 위에는 아내의 이름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 적힌 날짜들은 내가 지난 1년 동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사경을 헤매던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바보였다. 나는 그저 내 몸 하나 추스르느라 혹은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느라 바빠 아내가 내 뒤에서 어떤 지옥을 걷고 있었는지 까맣게 잊고 살았다. 아내가 야근이라며 나를 먼저 재우고 홀로 거실에서 밤을 지새우던 그 수많은 밤들. 그건 회사 업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거액의 뒷돈을 구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시간이었다. 서류를 떨구며 사무실을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오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아내를 보았다. 아내의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날카로운 종이에 베인 듯한 흉터가 가득했다. 여보 왔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다.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나는 그 가느다란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었냐고. 왜 혼자서 그 수치심을 다 감당하며 벼랑 끝까지 갔느냐고. 다 알았어. 그 사람 사채업자라는 거. 그리고 그 돈 전부 다 내 병원비였잖아. 나 죽으라고 내버려두지 그랬어. 왜 당신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나를 살린 거야? 내 물음에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무릎 위로 번졌다. 그녀는 흐느끼며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당신이 눈앞에서 점점 사라지는 걸 보는 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 당신이 다시 건강하게 웃으면서 출근하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저 그뿐이었어. 정말로. 아내의 고백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다. 희생이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숭고하고도 잔인한 사랑 앞에서 나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서로를 껴안고 흐느끼며 무너져 내리던 그 찰나였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쾅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을 부술 듯한 기세가 이어졌다. 뒤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그 사무실에서 들었던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바로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정숙씨, 오늘이 마감이라는 거 잊었나 보네? 이자 날짜가 지났으니 이제는 원금까지 한꺼번에 받아야겠어.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웃음소리가 우리를 올감했다. 오늘 당장 돈 가져오지 않으면 이 집은 물론이고 당신 남편 직장까지 찾아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당신이 어떤 꼴로 돈을 빌려갔는지 전부 떠벌려 줄 테니까. 자, 문 열어. 아니면 지금 당장 밖에서 기름이라도 부을까?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내 옷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였다.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제 그 잔인한 밤의 끝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문고리를 잡은 내 손이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다. 거실을 가득 채운 정적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아내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다. 그토록 차갑게 나를 밀어내던 그 등 뒤에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들은 우리의 지난 5년 함께 쌓아 올렸던 모든 행복의 대가를 비웃듯 나열되어 있었다.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우리가 부부잖아. 같이 짊어지면 될 문제였는데 왜 혼자서 그 지옥 같은 곳을 드나들었냐고.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맺힌 내 눈앞에서 아내는 그저 하염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번진 멍은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얼마나 모진 수모를 겪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당신 몸도 성치 않은데 암이라는 그 끔찍한 사실을 알고도 내가 어떻게 손을 놓아. 당신이 치료받지 못하고 떠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 차라리 내가 모욕당하고 차라리 내가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게 나아. 우리 추억이 담긴 이 집도 당신과 맞췄던 커플 시계도 전부 다 해서라도 당신만 살릴 수 있다면. 아내의 흐느낌이 거실을 맴돌았다. 나는 그녀를 품에 강하게 안았다. 예전처럼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이제는 뼈만 남은 듯 앙상한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내 의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내 질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회한이 밀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에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자. 이 집 다 팔아. 가진 거 다 처분해서 그놈들 빚 갚고 당신 치료에 집중하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돼. 아내도 내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아냈다. 우리는 결심했다. 우리가 지켜왔던 소중한 보금자리를 떠나기로. 이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집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두 사람만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기로. 우리의 손을 맞잡은 손등 위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할 정도로 명료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맞추며 작게 웃었다. 비록 앞날이 벼랑 끝일지라도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향한 의심 없이 한 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짐을 챙길 것도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기 전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구둣발 소리가 정막을 깨트렸다. 문 밖에는 돈에 미친 눈을 한 사채업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며 낮게 웅성거리고 있었다. 준비됐어? 내 물음에 아내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당신만 곁에 있다면. 나는 심호흡을 한 뒤 거침없이 현관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쏟아지는 차가운 밤공기 사이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문 밖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낡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진다.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있던 펜트하우스를 떠나 공기 좋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으로 이사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거실 한 구석에는 우리가 예전에 함께 맞췄던 낡은 커플 시계가 놓여 있다. 시계 바늘은 여전히 똑딱거리며 느리지만 성실하게 시간을 새기고 있다. 화려했던 대리석 바닥 대신 투박한 나무마루를 밟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하다. 아침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 나에게 건넨다. 예전처럼 최고급 찻잎은 아니지만 그녀가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해 끓인 그 차 한 잔에는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이 녹아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고 마주 앉은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본다. 예전엔 몰랐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잔주름이 나의 병을 짊어지느라 생겨난 훈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내는 이제 예전처럼 휴대전화를 숨기지도 늦은 밤까지 남몰래 울지도 않는다. 대신 그녀는 나를 보며 수줍게 웃어준다. 그 웃음 한 번에 나는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는다. 치료 과정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항암제 투여가 시작되는 날이면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온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묵묵히 내 곁을 지키며 나의 거친 손을 꽉 잡아준다. 여보, 우리 오늘도 잘 버텼어. 그녀의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진통제보다 강렬하게 나를 지탱해준다. 의사 선생님은 내 몸의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기적 같은 일이다. 의학적인 치료 덕분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나를 향한 아내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을 쫓아 앞만 보고 달리지 않는다. 남들이 말하는 번듯한 직장, 화려한 명함 같은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내려놓았다. 대신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노을이 지는 마당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공유한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음을 왜 그토록 바쁘게 사느라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예전의 나였다면 이런 무미건조한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손에 쥐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다. 며칠 전 텃밭에 심어둔 작은 상추들이 푸르게 싹을 틔운 것을 보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다. 물론 현실적인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아직도 아내는 부업을 병행하고 있고 나는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 매달 큰 병원을 오가야 한다. 경제적인 여유는 없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전부라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눈을 온전히 마주볼 수 있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밤이 깊어지면 아내는 내 곁에서 어린아이처럼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든다. 나는 잠든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생각한다. 내가 만약 그날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녀를 내쳤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에게 이런 평온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 사랑이란 결국 서로의 가장 추악하고 힘겨운 밑바닥까지 기꺼이 함께 내려가주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 두렵지 않다. 아내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문득 창밖을 보니 별빛이 참으로 밝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다시금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다. 우리 앞에 남은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에게도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잔인한 현실이 닥친다면, 그리고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벼랑 끝에 서게 된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의 화려한 커리어와 탄탄한 미래를 모두 포기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당신에게 사랑은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것일까?